2023년 2월 17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실전경매 제47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46강과 45강에서는 낙찰 후에 매각대금 미납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또 경매 취하에 따른 취하 동의서, 에 의해서 어떤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요, 낙찰 지분을 타 지분권자에게 매각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례. 이거 지금 제가 나름대로 방송하기 전에 자료를 쭉 뽑아보니까 저희 그 당시 좀 이게 옛날 사례인데 저희 카페 회원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거의 패턴이 똑같아가지고 한 5가지만 제가 추렸어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이 낙찰받은 사례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 지분 경매를 통해 가지고 낙찰받으신 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사건 추적을 했거든요. 추적을 해보니까 지분을 팔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수익을 실현했구나. 그런 사례가 보니까 한 7건 정도 제가 뽑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면은 언제입니까? 2월 20날이죠. 월요일날 다시 또 연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좀 이런 다른 영상물을 보게 되면 말이죠. 지분에 대해서 낙찰 받아가지고 낙찰 지분을 상대방한테 팔고, 또는 그 상대방 지분을 내가 낙찰자가 매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라고 강의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은요, 지분을 낙찰받아가 본인이 직접 팔아보거나, 아니면은 지분 낙찰받아가지고 상대방 지분을 내가 다 되사거나, 그걸 안 해보신 분이야. 안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분을 내가 낙찰받았다, 상대방한테 지분을 다시 상대방 지분을 내가 산다 그러면은 상대방이 말이 지분을 그렇게 싸게 팔겠냐고, 굳이 그렇게 맨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압박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압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슬쩍 말 던져가지고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가등기 하고 가처분 등기 하고 공유분할 소송해가 막 법원에서 막 소장 부본 막 송달 날라오고 생 난리 부르스 쳐와요. 그러면요, 정신이 없다고 그 상대방들이.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공유분할 소송에서 판결문 가지고 확 경매 신청해버리면 경매 기입 등기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지만 어머야 그런다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까지 꼼짝도 안 한단 말이죠. 대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오늘 제가 자료를 쭉 뽑다 보니까 이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료입니다. 이게 이제 중앙지방법원 사건인데 2018 타경으로 나갑니다. 이게 말이지요.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상대방한테 지분을 되팔았어요. 되팔았는데 얼마 차익 남지? 2억 남았다니까. 이거 제가 등기부등본 제가 보여드릴게요. 등기부등본. 실제 등기부등본 제가 보여드린다니까요. 또 보니까 한 분은 이거 이제 동부지방법원 사건인데요. 1억 5천만 원 차익이 생겼어. 이거 안 괜찮습니까? 이거는 1억 5천만 원 차익이 생겼는데, 이 지분을 낙찰받으신 분이 2015년 2월 6일 날 낙찰받았어요. 대금 납부했어요. 근데 같은 해 2015년 5월 22일 날 팔아버렸다니까요. 근데 얼마 1억 5천만 원 차익이 생겼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세금 같은 건 좀 내야겠죠. 그죠? 지금 여기서 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지분을 낙찰받아가지고 그만큼 수익이 발생되었다. 그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부과하니까, 세금 어느 정도 좀 내자 이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본다면은 이것도 괜찮은 건데, 근데 이게 괜찮은데요. 이걸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주 미미한 차이가 있는데, 그걸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단 이게 등기부등본입니다. 일단 먼저 이거부터 보시지요. 보시면은, 이거는 2010 타경으로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2010 타경으로, 좀 옛날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 다 옛날에 제가 다음 카페에서, 실제 우리 카페 회원분들과 지분 투자 활동을 하면서
지분 팔아라, 지분 사라, 같이 팔자, 확 경매 지분 넣을까? 그런 짓거리는 아니고, 그런 행위죠.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 근데 요즘 제가 안 하니까 사건이 좀 오래됐잖아요. 그죠? 보시니까 이게 2010타경 이렇게 나갑니다. 보니까, 이분 지분이 보니까 2분의 1 지분이에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형제가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 보니까 노모가 살고 계십니다. 하여튼 노모,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게 문제라. 왜 그러니까 자식들 입장에서 봐가지고 자식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해서 경매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당한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 그 주택에 어머님이 살고 계신다 이거죠. 나이 드신 노모가 살고 계시는데 저놈의 시기 때문에 말이지. 맞잖아요. 이게 상대방, 이 형제 중에서 한 사람 지분이 경매가 넘어가가지고, 이분이 제 카페 회원이에요. 그 당시. 이분의 지분을 낙찰 받아버렸어요. 근데 언제, 요때 대감납부 하는 거거든요. 대감납부. 대감납부하고 요때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2010년 12월 6일 날 대감납부 하라 이런 게 나와있다 말이죠. 그죠? 그런데 보니까 매매가 언제 됐어요? 2010년 언제예요? 어머야, 12월 7일이네. 그 다음날이잖아. 그죠? 맞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 앞으로 일단, 경매는 일단 낙찰자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 12월 14일자로 등기는 했어요. 등기를 하고 나서 이 양반 앞으로 같은 정씨잖아요. 형제입니다. 형제. 예. 근데 소유권 넘어간 게 언제 되니까 2010년 12월 14일 날 지분 낙찰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됐다가 이틀 후에 뿅 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거죠. 근데 그 전에 이미 그러니까 대금납부 함과 동시에 그 다음날 해가지고 이제 매매 계약서를 아마 체결했을 겁니다. 체결했는데 거래 금액이 얼마더라게 7,042만 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게 얼마에 낙찰 받았느냐니까 6,77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이제 거래 가격이 나오시니까 7,042만 원에 매각했단 말이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말이죠. 이 거래 금액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겠지요? 믿어야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표시되어 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물건에 2분의 1 지분이 경매 나오고 이분이 낙찰 받을 당시에 1차 감정 가격이 얼마였느냐? 그러니까 9천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 1차 감정 가격이 9천만 원이더라. 9천만 원인데,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객관적으로. 6,77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럼 세금 내고 이것저것 다 하게 되면요. 아마 이 금액을 상회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이건 제가 이분이 실제 7,042만 원을 돈을 받았는지, 제가 이분 통장을 까발리지 않아가지고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이분이 그때 낙찰 받고 나서 저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그래요 그렇구나 해가지고 근데 1차 감정 가격이 9천만 원인데 왜 7천만 원이지요?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해가지고요 수원 사건인데 이게 지금 아마 계속 패턴이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패턴 똑같은 거 계속 보셔야 됩니다. 계속 보심으로 인해가지고 괜히 뭡니까 지분 경매하니까 무슨 공유자 우선 매수 권리 행사 어쩌고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된다. 진도 안 나간다니까요. 봐가지고. 지분이 경매 나왔다 이겠지. 예. 오늘도 제가 저도 다른 분들이 강의한 유튜브 상에 이 경매 영상을 많이 봅니다. 오늘도 한 분 영상을 보니까 그 사건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더라고요. 지분, 예를 들어서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2분의 1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그 사건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이분이 보증금액이 아마 한 3억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이 배당금을 안 해버렸어. 이게 이분 강의하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게 내용 뭐냐면은,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 낙찰자 입장에서는요, 채무는 불가분 채무다. 따라서 내가 2분의 1 지분을 낙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억 원 전부를 다 줘야 되고, 아직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3억 원 전에 다 주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내가 억울하잖아요. 나는 반만 낙찰 받았는데, 2분의 1만 낙찰 받았는데 말이지. 이 사람 3억 원, 이건 전부에 대한 전세보증금이잖아요. 이거 주면 억울하니까. 따라서 나머지 2분의 1이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이죠. 그죠?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요,
타지분권자한테 뭐 어떻게 구상권을 행사하야. 구상권 행사 뭡니까? 봐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뭐 반환 청구해라. 이런 소송한다는 거죠. 어째 그렇게, 남 줄 거를 막 챙깁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요. 뭐 좀 비교적, 정말로 착하신 분들은 말이죠. 저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실 겁니다. 에이, 안정이 젊어. 제가 아주 나쁜 놈이란 말이죠. 줄 돈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냐 이거지. 예. 저 같으면 전 돈 안 줍니다. 대학 얘기했다. 이거 알았다 이거지. 얼만데 3억이 알았어. 배당 요구 안 했어. 알았다니까 이 사람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하게. 돈 달래. 나 주머니 돈 없다니까 이 사람. 돈 없는데 어떻게 돈 줍니까? 돈 없는데도 불구하고 달러빚을 내서라도 이 양반한테 돈 줘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봐가지고. 가뜩이나 말이지 2분의 1 지분 낙찰 받아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 관련해서 물어보니까 대출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여곡절 끝에 말이지 유튜브상에서 말이지 지분 경매 강의 듣고 다 하나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떡 나타나가지고 나 보증금 3억 내놔. 3억 줄까? 그런 행위 하지 마세요. 봐가지고. 그 저는 뭐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말씀이 뭐 비양심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 영상을 보지 마세요. 그런 분들 경매하시면 안 됩니다. 저쪽에 산속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이 이슬만 먹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3억 만약 줄 돈 있다면 저는요 그 양반한테 안 줘요. 안 주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 이걸 이제 다른 데 다 재투자해 버린다니까요. 맞잖아요. 그죠? 왜 자꾸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있으니까 보증금 줘야 되는데 알았다 이거지. 알았다는 거하고 주는 거하고 같습니까? 아니죠.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봐가지고 재투자를 다른 곳에 재투자를 해버린다. 그러면 대학력 있는 임차인 이 사람이 이 사람 보니까 자기 배당 요구 안 하고 낙찰자한테 태클 걸리고 했단 말이지. 이 인간 낙찰자 눈도 하나 깜짝 안 해버리네. 그럼 누가 열받습니까? 임차인이 열받잖아요. 그죠? 임차인이 열받으면 어떡합니까? 임차인인 그럼 임차인 만나는 거죠. 너 열받지? 알았어. 나 돈 없거든. 돈 없기 때문에 너 있잖아. 나하고 요 타지분권자 또 다른 지분권자 있잖아. 그죠? 이 사람 상대로 해가지고 보증금 받는 청구 소송 제기해라. 네가 이 사람아. 네가. 맞잖아요. 그죠? 보증금 받는 청구 소송 제기해라.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만 나오면 네 이거 경매 붙여버려.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손도 안 대고 코 팽 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분을 낙찰 받아가지고 하다 안 되면 내가 공유를 분할 소송해서 내가 이걸 경매를 붙여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야 네가 저 소송해가지고 보증금 받는 소송해서 네가 이걸 경매를 붙여버려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한다 하든 낙찰된 금액 있으면 낙찰된 금액에서 경매 비용을 제한. 지분이 2분의 1이네. 예를 들어서 경매 비용을 제한 순수한 배당 금액이 만약에 3억이다. 그러면 3억에 2분의 1 같으면 나는 얼마입니까? 1억 5천만 원만. 난 배당 받고 나 빠이빠이 끝나버린다니까, 봐가지고. 근데 뭐, 얼어 죽을 얘기다, 불가분 채무가, 어쩌고, 부진정 연대, 채무인지 뭔지, 그런 식으로 찌끄려 버리니까, 경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지금 무슨 말인고 해가지고 막 그냥 법률 용어에 너무 팍 피리 꽂혀버리니까 이게 진도가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줄 돈 있어. 줄 돈 있는 주머니에 3억 말고 한 300억 정도 있어요. 그럼 줘요. 괜찮아요. 근데, 돈이 없어. 돈 없으면 못 주는 거지. 못 줬을 적에 얘 열받잖아요. 그죠? 얘가 열받았을 때 어떡하지? 그럼 지가 이걸 경매를 붙이겠지? 소송해가지고. 지가 경매에서 소송해서 경매를 붙여버린다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떻게 가만 앉아가지고, 그래, 배당기일 잡혔나? 그럼 배당기일날 법원 가는데 배당만 받고 빠이빠이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봐가지고 무슨 불가분 채무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구상권 행사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고 맨날 그런 법 얘기해버리니까 제가 그런 영상물 보면 제가 질려버려요. 제가 질려버린다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너무 법 이런 쪽에 그래서 법을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실전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우리가 접근하자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사건에서요, 2010 타경인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건인데요. 2010 타경에, 이거 좀 오래된 사건이라도요, 우리는 현재도 이런 물건이 나온단 말이죠.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물건은 우리 선배 경매인들이 이미 10여 년 전에 걸어갔던 길 아닙니까?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했구나. 그럼 우리는 뭐다? 그 사람 따라하면 될까요?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 그러면 이래서 또 그 실전 경매에서 경매 내공이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2010 타경에 12851, 1285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나와 있네요. 장구. 요 사례는 아마 제가 실전 경매 엑스파일하고요, 생생 경매 이 책에도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요, 여기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는데 이분이 이제 카페 회원이었었어요. 와, 14명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참 좋았어요. 3,000메가 길이잖아요. 그죠? 75% 선에서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요즘 어떤지 아십니까? 1차 길래 막 들어가 버려요. 1차 길래 막 100% 써버립니다. 그래서 운 좋으면은 돈 벌고 운 안 좋으면요 돈 까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분 경매 같은 경우는 너무 막 그냥 무모하게 그냥 팍팍팍 지른다고 해서 이게 이 대세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엔 참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2차 내지 3차 기일 날에서 보통 70에서 80%대 선에서 낙찰이 되고 했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게 6,777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걸 봐가지고 7,042만 원, 우리 조금 전에 등기부등본 보시지 않습니까? 7,042만 원에 다시 되팔았다. 근데 본건의 1차 감정가격이 얼마다? 9천만 원이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뭐냐면요, 내가 지분을 낙찰 받았습니다. 이게 몰라요. 럭비공 튀듯이 어디로 튀어나갈지 모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분 경매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제 7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낙찰 받고 나서 대금 납부 안 하기, 그 다음에 경매 취하 통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지분 낙찰 받고 나서 상대방한테 지분 되팔기, 아니면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내 상대방 지분을 내가 사기, 그죠? 예. 그 다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다가 우리 같이 손 꼭 잡고 부동산 중개업소 가서 같이 팔기. 이도저도 안 돼. 그럼 어떻게? 소송해서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집어넣던지 아니면은 그 지분 일부를 경매에 집어넣던지, 어쨌든 7가지 측면에 있어서 우리 접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봐가지고, 낙찰 받았어? 받고 나니까 상대방에서 불이 나게, 이 부동산은 말이지,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와,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과거에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요, 이 집에 나이 드신 분이 계시고, 이 건도 보니까 자식들은 이제 다른 데 살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머님이 살고 계셨더라고. 네. 근데 자식들은 다른 데 살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뭐 형님인가 양반이 사고를 쳐가지고 이게 경매가 넘어와가지고 이렇듯이 이제 낙찰 받고 나서 7,042만 원 다시 되팔았는데,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내가 상대방한테 지분을 되판다 했을 적에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 지분 다시 나한테 되파시오 했을 적에 무뚝뚝하게 뭐 매덕 부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뭐 어떤 걸 기준한다? 이걸 기준해야겠죠. 그죠? 9천 주시오. 왜? 법원에서 9천 평가했잖아. 9천. 감정인이 평가했으니까 9천이니 9천 줘야지, 뭐, 봐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봐가지고, 예를 들어 9천에 만약에, 거래가 되었다 들어가면 한 7천만 원, 세금 이것도 다 포함 7천만 원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그것도 하루나 이틀 상관으로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된다면, 이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배포가 대단히 크신 것입니다. 2천만 원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사건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항상 지분 경매는 항상 그 2분의 1, 지분이 얼마인가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또 참고로 저희 그 안정현 경매 TV 채널, 경매 TV가 안정현 경매 스쿨이죠. 이제 경매 TV에서 경매 스쿨을 바꿔버렸는데, 그래서는 지분 경매 같은 경우 주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채널을 보니까 이제 토지 지분에 대해서 강의하시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는 전 그렇게 봅니다. 토지 같은 경우 분할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분할 가능하죠. 그죠? 분필. 예를 들어가 이 땅이 2분의 1 지분이 경매 나왔다. 근데 이게 한 필지 중에서 2분의 1인데 이 2분의 1이 여기에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상대방하고 나름대로 협상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 그때는 공유물 분할 소송합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이렇게 필지를 쪼개버린다. 이 필지는 어떻게 쪼개나요? 이런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던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쪼개가지고 분필해버린다더라. 그런데 봐가지고 땅 면적, 땅 쪼개었을 적에 땅 면적에 대비해가지고요, 이 건축법상 보면 건축 최소 면적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여기에 따라가지고 건축 행위를 하는 데서 최소 건축
대지 면적 단위가 있더라고.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게 하나 있네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요, 6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됩니다. 60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는데,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야. 아이고, 그런데 봐가지고 이게 만약에 한 40제곱미터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건축행위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겠나. 이 정도만 보시고 또 두 번째 보니까 도로에 접혀져 있는지. 그러니까 토지 같은 경우는 낙찰받아가 이게 주거용 부동산과 좀 틀립니다. 집은 사가시오, 파시오, 상대방하고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 쪼갭시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저 지방에 전담 농지 낙찰 받았을 적에 지분을 낙찰 받았다 해서 야 지분 사가시오, 파시오 이렇게 잠깐 해야지. 그런데 상대방에서 아이고 머리 아파 지분 쪼갭시다 뭐 어쩔텐데. 그럼 내가 뭐 쪼개가지고 서울 살면서 저 지방 가가지고 농사 지을 일 있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만 이게 대체적으로 지방의 농지 같은 경우는요, 지분이 경매 나왔다더라 그러면 그렇게 가격이 높진 않습니다. 우리 싼 맛에 경매 들어가죠, 그죠? 그건 애물단지 되지. 절차는 똑같아요. 경매 절차가. 그런데 도시지역에 예를 들어가 주거용 부동산인데, 물론 자금력이 딸린다 그러면 다세대 빌라 해야 되겠죠. 근데 자금력이 좀 된다 그러면은 아파트 이런 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야, 근데 아파트 하자는 게 내가 너무나도 자금력이 후들려. 그러면 어떡합니까? 봐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해서 2사람, 3사람, 4사람 해가지고 공동 입찰하는 것이지요. 공동 입찰해가지고, 물론 이제 나중에 수익이 발생되면 N분지라는 게 수익은 적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만큼 위험률이 분산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제 토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 채널에서 이제 말씀 안 드리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보니까 말이죠. 내려가 보면 소유권 관계를 한번 등기부 등본을 열어놓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관계가 보니까 이분들이에요. 이분들 소유권 해가지고 형제잖아요. 형제인데 이분은 대전에서 살고 있고요. 이분은 보니까 경기도 화성시에 살고 계시는데 이 형님 지분이 경매가 넘어왔어요. 형님 지분이 경매가 이제 넘어온 사건이거든요. 이 형님 지분이 경매가 넘어오니까 저희 카페 회원이 낙찰받고 이 낙찰받은 이 지분에 대해서 동생 이분이 매입을 하였고, 근데 이 물건에 보니까 7수 넘은지 8수 넘은지 해서 살고 계셨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지분이 경매 넘어왔다 했을 적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임장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그죠? 제가 지난 46강에서 말씀 안 드렸습니까? 할배 살아계신교 할매도 안 돌아가셨지요. 이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 확인하는 거 등기부 등본상에는 지분권자로서 이제 존재한다 이거죠. 그럼 단지 등기부 등본상에 지분권자 소유자로서 이제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분 살아 계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사를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씩 들어가서 낙찰받고 나서 씩 가서 확인하면 어머야 돌아가 버리셨네. 그 상태에서 타 지분권자들 나 몰라 하면서 만세 불러버렸다 이거죠. 그럼 누가 깝깝합니까? 지분 낙찰 받은 사람 깝깝하죠, 그죠? 상대방은 모른다 해가지고 뒤로 나잡아서 버린다고. 그럼 지분 낙찰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목마른 자 어떻게 됩니까? 우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당신들 앞으로 상속등 개요. 싫어. 당신이 하든지 말든. 그럼 내가 대의에 의한 상속등.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길로 접어든다는 겁니다. 그죠? 대의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고, 또 그거 가가지고 상대방이 말 안 들으면요. 그때 이제 소송해야 됩니다. 공유물분을 소송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 46강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걸 말씀드렸나요? 보니까 지분권자가 낙찰된 물건인데, 지분권자가 12명인 거, 남양주 지원에 그 사건 말씀드렸죠, 그죠? 그런데 지분권자도 몇 사람인지 그것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요, 하다 안 되면 소송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소송까지 가는 게 종착역이라니까요. 그거 갔다 가면 한 2년, 짧아요. 2년입니다, 2년. 그죠? 그럼 내가 2년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못 버텨요. 그러면 지원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양주 지원 사건처럼 말이죠. 타지분권자가 12명이다. 상대방들이 말이죠. 머리 아파. 안 해 하면 결국은 지분 낙찰 받은 사람들은요. 타지분권자를 상대로 해서 공유물분을 소송한다든지 하게 되면요. 소장 부분은 뭐다. 전부 다 상대방한테 다 송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우체부가 안종현 씨, 저 안종현이, 안종현 씨 맞다요, 맞아요. 이 사람 몰라, 이 집 안 살아, 빨리 가. 하면 그 송달불능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짧아야 2년인데 더 걸려버린다는 것이지요. 그죠? 일단 그렇게 좀 감안하셔가지고 나름대로 좀 고민을 좀 찬찬히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고 또 이제 요 사건도 하나 있고요. 이제 요건 부천 사건인데 이건 말이지요. 요건 좀 설명을 조금 해야겠네요. 여기 보니까 이제 홍모 씨 지분 3분의 1인데 요걸 이제 이 박모 씨 이분이 제 카페 회원이에요. 하여튼 임의경매로 낙찰 받아버렸어요. 그것도 5차기일 날인가 낙찰 받았어. 5차기일 날 해가지고요. 얼마에 보니까 1,865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물건의 1차 최저 가격이 얼마였더라 보니까 약 4,789만 원 정도 됐습니다. 4,789만 원짜리를 1,865만 원에 낙찰받았단 말이죠. 그죠? 낙찰받아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 조금, 마음고생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중간에 어떤 뭐 가등기, 가처분 등기 한 것은 아닌데, 2011년 3월 14일 날 일단 대금 납부하고 나서 이분이 보면 이분과 같은 형제입니다. 이분이 형님이 이분 동생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요 지분을 이제 팔아버렸거든요. 3분의 1 지분이잖아. 그죠? 근데 거래 금액이 얼마더라? 2,5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1,865만 원은 낙찰 받아가지고 2,500만 원에 팔았다? 근데 1차 감정 가격이 얼마다? 4,789만 원이다? 뭐 이렇게 2,500에 팔 수도 있겠죠. 어떠네요? 그죠? 2,500에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에서 말이지, 야, 공시 가격을 정해줬는데 왜, 너네들은 왜 공시 가격 이하로 사고 팔고 하냐, 이건. 그걸까지 나라에서 타지 못하지, 봐가지고. 뭐 하든지 말은 내가 2,500 우리가 그래, 했는데 왜, 뭐 말이 맞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거래 금액이 2,500이 되었다 하더라. 요런 자세한 내용은요, 사실은 또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상에서 이제 치중 경매할 적에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그거는 사실이고, 그때 제가 막 술김에 또 이야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안 할 수도 있고, 이분들의 어떤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을 제가 지금 경매정보지에 의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정보지가 어디 갔느냐 보니까 부천인데 2010타경에 9,455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에 소재하는 임야입니다. 임야. 예? 우리 이거 잘 보세요. 임야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지분이 3분의 1 지분이거든요. 제가 조금 이따 등기부 등본 보여드릴게요. 3분의 이게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임야죠, 그죠? 두 번째 지분인데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지분이 이렇게 나오죠. 또 세 번째 그러니까 이게 여기 화면에 잠깐만 밑으로 조정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유의 소유자 미상의 분묘 수기가 있대요. 어머야, 분묘가 있어요. 분묘. 그러면 첫 번째 임야네, 두 번째 3분의 1 지분이네. 아이고야, 세 번째 보니까 분묘가 있으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분묘 기지권이 있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서는 전부 다 악조건이잖아요. 그죠? 안 좋잖아요. 거기에 돌려버리거든. 이러다 보니까 1차 유찰, 2차 유찰, 3차 유찰, 4차 유찰, 5차기일 날도 2011년 1월 27일 벌써 10년도 지났네요. 이 당시 입찰 들어갈 적에 저도 같이 이야기해서 이번에 한 번 더 패스합시다. 6차기일 날 들어갑시다. 근데 이 양반 5차기일 날 들어가셨어요. 보내니. 이 단독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이게 1,150만 원이니까 이 1,150만 원 언제래서 쓰시오. 그런데 보니까 뭐야 1,865만 원 써버렸어요. 이 봐가지고 한 700만 원 더 써버렸잖아요. 그죠? 700만 원. 700만 원이 큽니까? 작습니까? 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경매를 하다 보면요. 내가 입찰 들어가서 그런데 낙찰 받았어. 그런데 내가 단독으로 낙찰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단독으로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그날짜 최저 가격하고 내가 쓴 금액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정말로 갤포스 먹어야 됩니다. 속이 썰어요. 엄청 속이 썰어요. 그래서 이러한 걸 없애기 위해서 뭐다? 그러니까 민사집행법 규정 보면요. 입찰 방법
중에서 호가 경매에서 경매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나와 있어요. 호가 경매 하라 이거지. 호가 경매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봐가지고 이 날짜에 최대 매각 금액이 1,15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115만 원 입찰 보증금 딱 가져가는 거예요. 115만 원 입찰 보증금 딱 가져가고 사건번호 불렀을 때 쪼르륵 나갑니다. 나가보니까 나 혼자밖에 없네? 그럼 집행관이 물어요. 이거 얼마 쓸 거예요? 그러면 1,150만 원인데도 불구하고 2,000만 원 그렇게 부르는 멍청이는 없잖아요. 그죠? 1,150만 1,150? 그럼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1,150만 원에 내가 가져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호가 경매를 민사집행법 규정에 나와 있다는 건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있다. 입찰 방법 세 가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동산 경매에서도 이걸 좀 이게 좀 접목을 빨리 했으면 시켰으면 좋지 않겠느냐. 접목이 아니고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는데요. 어쨌든 봐가지고 여기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권리 관계는 또 등기부등본 잠깐 보시지요. 등기부등본 잠깐 보시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소유권 관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홍모, 종모, 이분, 두 분이 형제인 것 같고요. 이분은 이제 아마 이분의 자제분 같아요. 이게 89년생이니까, 그죠? 예. 근데 아마 이분 형님, 이 지분이 경매가 이제 넘어왔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형님 지분이 넘어왔다더라 해가지고요. 이 형님 지분이 이렇게 경매 넘어왔잖아요. 그죠? 형님 지분이 이제 경매 넘어온 상태에서 아까 오차기일 날에 가서 낙찰 받고 그래서 우리 그 지분 소유자들은요, 타지분권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지분이 경매에 넘어왔다 이랬을 적에 뭐 요즘은 안 그럴 겁니다. 요즘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대시를 하는데 옛날에는요 그냥 타지분권자들이 그냥 내깔려나 버리더라고. 하나 더 버리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봐가지고 오히려 남 이제 돈 벌어주는. 근데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요 타지분권자들이 그냥 하고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참 좋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고, 이게 옛날에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을 다 지워버렸나, 이 친구들이. 사진에 보면 뭐 분묘가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전자지도도 이게, 근데 참, 잠깐만요. 이게 부천 시립, 여기 봉분이 몇 개 보이죠? 그죠? 이렇게. 이게, 바로 이제 시립 도서관 바로 뒤쪽에 있는 땅에 이게. 봉분이 몇 개 보이더라고. 보이기 때문에. 사진을 다 없애버렸네, 이 친구들 보니까. 어쨌든, 부천 시립 원미 도서관 뒤에 있는 임야이고, 이게 조상분들, 묘에 이제 접근하기 대단히 괜찮고, 요거 하나는 이분이 이 당시에 임장할 적에요, 가묘가 하나 있었대, 가묘. 가묘가 뭡니까? 봉분만 있고, 안에 시신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냐, 이게 사실은 이 땅이 현재 세 사람한테 정려로 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 정려해 주신 분이 본인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여기에다가 본인 자리에, 유택. 예.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전체, 유택이 포함되어 있는, 포함해서 이게 3분의 1 지분이 경매에 넘어와 버렸으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분들이 더 이제 난처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지분 경매다 또는 분묘 기지권이다 이랬을 적에는요, 분묘 기지권 하니까 무슨 포크레인 가지고 남의 조상묘를 파헤쳐가지고 말이지 분묘 계산 공고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돈 번다. 그래서 돈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제 체질상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럼 차라리 어떻게 한다더라. 보니까 가묘가 있다더라. 가묘 왜 설치해 있다. 정리하신 분이 이런 거 조사하시는 게지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뭐다 와가지고 지분 경매뿐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분묘기지권 임야인데요. 봉분이 올록볼록 있어요. 봐가지고 그럼 이건 난 낙찰 받으면 뭐 어쩔 낀데 봐가지고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되팔아먹는 거지 뭐. 그런 쪽으로 하셔야 되지. 아니면 아니야 나는 법대로 할 거야 해서 분묘 계산 공고해서 확 그냥 포크라인 가지고 그냥 남의 조상말을 확 그냥 끄집어내버릴 거야. 그렇게 못된 생각하지 말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얼마나 호의호식하겠습니까? 그죠?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화면 정리를 한 상태에서 연이어가지고, 47강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47강 1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